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혼자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지은이는 프랑스의 상담가 모니크 드 케르마덱. 고독은 야누스와 같다. 항상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밝고 이로운 고독이다. 이 고독을 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덕분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돌볼 수도 있다. 반면 고독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바로 어둠과 의심, 절망의 얼굴이다. 주변 사람들과 영원히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은 사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고독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이 고독이라는 불행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된다. 잦은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혼란과 고통을 숨기고 괴로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인간관계와 감정이 텅 비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을 파괴하는 그 감정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사회나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삶의 모델을 따라 사는 것이 확실한 만병통치약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무리의 삶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내담자들과 고독의 불행을 주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들이 주변인들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흔히 고독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시작되는 순간에 생겨난다. 그러므로 말하거나 계속 말을 이어가는 행위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명명하고 대면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근본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다. 고독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회학자들은 고독을 사회심리학적 위험이라 규정하며 점점 더 심각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고독이라는 감정은 개인의 기분이나 약간은 병약한 기질, 주관적인 감정과 같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독은 새로이 나타난 이 시대의 병, 더욱이 서구 현대 사회의 재앙으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독을 경험한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우울증을 겪을 때, 인생의 전환기, 사춘기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자녀가 독립한 후 집안일에 빠져버린 여성들에게서도 이러한 고독의 감정을 찾아볼 수 있다.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고독에 더 취약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고독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평범하고 일시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 감정의 홍수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등 고독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 친밀한 관계는 인간을 구성하는 조건이며 특히 그 힘은 타인과의 양적, 질적 교류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서 생긴다. 내담자들은 고독 속에서 무력감과 공허함, 깊은 권내와 막연한 불안을 느끼며 고독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은 쓸모없으며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자기 혐오와 자살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고립은 자살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고독은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실패의 증거, 그리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여겨질 뿐이다. 요즘 같은 경쟁 문화에서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부의 척도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SNS 팔로워 현상에서 잘 나타나며 이제 고독한 사람은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반대 사례가 되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자인 존 카시오포 교수는 여러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심혈관, 면역, 정신질환과 해당 질환 내담자들이 느끼는 고독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카시오포 교수 연구팀은 모든 현대의학 수단을 동원해서 사회관계망과의 교류와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특히 그 교류는 차질이 생길 경우 DNA 자가복제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시오포 교수는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만성 고독이라는 증후군을 정의하며 이를 우울증과 구분했다. 그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주장을 재앙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사회적 교류와 상호 협력이 인간성의 본질을 그 어떤 학설보다 더 잘 규명한다고 의학적으로 증명했다. 카시오포 교수팀은 2010년 수년간 발표된 148개의 연구를 종합해서 고립은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흡연만큼 위험하고 신체적 무기력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분석에 따르면 고독한 사람 집단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이 증가하는 데 반해 염증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유전자의 활동 역시 약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일반 감기부터 에이즈를 아우르는 모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과도한 염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에도 더 취약하다는 역학자료에 의학적 힘을 실어주었다. 고독한 사람들은 혈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 극심한 고독과 고립의 감정이 건강과 기대 수명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심을 갖게 해 불면증을 야기하고 뇌의 이완, 기억, 정보 저장 활동을 위한 뇌 휴식을 저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제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큼 잠을 자도 더 많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리고 취미 활동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졌다.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상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위의 격려나 긍정적인 대답을 인지하는 능력을 잃어 결국 점차 고립이 심화되었다. 고독이 얼마나 심각한 이 시대의 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내담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고독이라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수치심을 느낀다. 고독의 비극은 자신의 고독을 말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과 이별하거나 관계를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고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에게는 고독이 얼굴이 없는 것이다. 이름도 추억도 없다. 갈수록 많은 내담자들이 고독을 소외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성공한 듯 보이는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받는다. 2010년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1950년대 대비 8배 증가했다. 결혼 정년기 또한 점점 늦춰지고 있으며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3집 중 1집 꼴이다. 이웃 관계는 거의 사라졌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과연 같은 건물에 누가 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같은 건물에 사는 누군가가 정신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받고 건강상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성공의 가치, 특히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성공을 대개 최고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연대는 2순위로 밀려났다.
아이들은 조부모를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집보다는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고독을 경험한 아동은 극도로 조숙해지며 더욱 고독해진다. 오늘날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와 학교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가족과 알고 지낼 수 있는 도시에서 평생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그들은 지리적 이동을 성공의 지표로까지 여긴다. 그들 중에는 부모와는 연락을 유지하지만 조부모와는 물리적으로도 전혀 왕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항상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고 사회 지배적인 물질주의로는 결코 상쇄할 수 없는 고립을 겪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 영상통화 등 새로운 소통 수단을 통해 멀리 사는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서 그들과 가상으로만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실제로 만나는 일은 구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이 초연결 사회에서 부모나 친구, 애인 등과도 직접적인 접촉 없이 화면이나 마이크를 통해 대화한다. 각자의 방에서 고독하게 말이다. 더욱이 도시의 확장과 이로 인한 길고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사람들은 에너지와 여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매일 출퇴근길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친구들을 만날 틈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없다. 오늘날의 교육은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한다. 성공의 개념은 전적으로 경제적 성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교육은 오로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만 집중한다. 이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경쟁 속에서 각자 자신만을 위할 뿐이며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용인되고 있다. 사회는 이제 고독한 군중이 되었다. 사회는 다 함께 홀로인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 사용자는 온라인상에서 과도하게 활동하며 어디에든 동시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고 수많은 다른 사용자들과 촘촘한 관계를 맺는다는 기분에 휩싸인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서는 사실상 고립된다. 오늘날 가족 식사 중에 점점 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변에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당에 마주 앉아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연인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타인의 감수성을 존중하는 일은 하찮은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앞세워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가능한 한 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1인자가 되려 하고 SNS에서 팔로워 수로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물질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인간관계는 완전히 변했고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무엇을 가졌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에 관한 한 서구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격변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했다. 사람들이 어떠한 거리낌이나 수치심도 없이 섹스토이와 섹스로봇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과연 기계와 성관계를 맺는 상황보다 더 비장한 고독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한편 정신과 전문의들과 성의학자들은 섹스토이의 보편화가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적 욕구로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춘기 소년들이 어떤 요구에도 즉각 동의하고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섹스토이에 익숙해지면 사회적 학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청결을 유지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선물을 주고 데이트하는 관습,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욕망과 요구를 존중하며 기다릴 줄 아는 법 등을 배우는 사회적 학습, 다시 말해 진정한 사회화의 한 부분인 구애의 첫 단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로봇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없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무지각이다. 인간이 로봇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미러링 효과뿐이며 로봇은 주인인 인간이 바라는 일만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로봇의 감정에는 인간에 대한 불평이나 요구, 경쟁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로봇과의 관계에 익숙해진 인간은 어떠한 만남에서도 열렬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이상적인 우정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상대와 교감하지 못한 채 멈추어 있게 된다. 많은 사회학자는 향후 수년 내에 폭발적으로 성인 중 거의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뉴욕대학교 에릭 클라이넌 버그 사회학 교수는 이러한 사회를 솔로들의 사회라 명명하며 1995년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이 변화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진보적 가치들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즉, 여성 해방과 도시화, 그리고 신기술의 발달과 기대 수명 연장 등의 모든 발전이 오늘날 1인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방식을 터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딱히 확고한 결심으로 독신을 택해서라기보다는 결혼할 기회나 마음이 없어서라는 점이 주 원인이다. 클라이넌 버그 교수는 이 현상에 개인주의의 숭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40여 년 전처럼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우울하고 외로울 뿐이다. 1960년대 이전 고독을 연구한 정신분석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오늘날 고독은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걱정거리이자 가장 널리 퍼진 감정이며 현행 사회학 연구에서 1순위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었다. 이는 고독이 현대사회의 재앙이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욕망한다.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찾게 된다. 그러나 욕망의 대상들이 무엇인지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욕망은 불안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분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 불만족이라는 정신 형태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욕망이 있음에도 너무나 강하게 억제되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혐오 또한 극도로 억압된 욕망이 승화된 형태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이 고독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들 중에서 최우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욕망은 각 개인에게서 각기 다른 형태로 다른 특성을 띠며 나타난다. 욕망은 우리 존재의 동력이며 인간은 욕망이 있기에 욕구로만 움직이는 동물과 구별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8살이 되면 휴대폰을 선물 받는다. 그래서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와 연락할 수 있고 자녀의 위치나 교우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휴대폰이 고립을 이끄는 또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실제로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전화나 면대면 대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기보다 문자나 트윗, 이메일을 사용한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 틈에서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자기 집에서도 각자의 방에 틀어박힌 채 고독을 겪고
친구들과는 멀리 떨어진 채 소통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먼 가까움을 경험한다. 사회는 갈수록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행동하거나 적어도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라고 요구한다. 나아가 아이들의 개인화를 부추기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 경험한 조건 없는 공생관계를 버릴 것을 강요한다. 결국 아이들은 외로운 군중 속에서 스스로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갈수록 독립적으로 변하고 타인과의 관계들에 초연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여전히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타자가 없는 인간은 인간성을 잃고 본연의 본성을 거세당한 존재라는 말도 있다. 현대 서구 사회들은 이를 가장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사회는 결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감정을 거저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내재된 타인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더욱이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경험이 있을까? 이 부분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더욱이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경험이 있을까? 이제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인정받느냐는 것이 곧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척도가 되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외로우며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성공에 대한 검열을 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항상 젊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고독에 빠진 사람은 환자일까? 고독을 병리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고독이 정신질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불합리한 경험이다. 추방의 양상을 띈다고도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고독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결론은 놀라웠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위에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든 고독은 이와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혼자라고 묘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수적으로 충분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인 상황을 즐기며 때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기도 한다. 특히 고독의 시간 동안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로 고독한 기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들은 혼자이면서도 결핍이나 공백을 느끼지 않는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소중한 사람들을 가까운 존재로 남기기 위한 대인 행동 및 대인 관계의 예시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에 중독되어 지나치게 접속하지 않는다. 2. 현실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문자보다 전화를 이용하고 대형 슈퍼마켓보다 작은 가게를 방문해 상인들과 담소를 나눠보려 해본다. 3. 그동안 정했던 가치 서열을 재검토한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가치인가? 이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기대와 일치하는가? 4.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기를 최우선으로 삼는 습관을 버린다. 5. 타인의 관점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고려한다.
6.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 그리고 가족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시간을 낸다. 7. 텔레비전을 집안 곳곳에 두고 보지 않는다. 8. 정신을 살찌우는 음악이나 문학, 교리, 수학 등에 열린 마음을 가진다. 9. 아주 긴 산책에 지쳐 쓰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책하며 삶의 리듬을 되찾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존재와 소유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10. 물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본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자녀, 배우자와 가족과의 대화를 미루면서까지 무엇을 하는데 돈을 퍼부었는지 적어본다. 11. 요가, 수영, 명상 등 더 나은 자기인식과 원활한 호흡, 중심 되찾기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해본다. 12. 각각의 친구들과 맺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다음은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들이다. 1.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재검토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의 권위를 지니고 자녀 앞에 혼자 나서지 않으며 공동으로 나선다. 자녀 앞에서 경쟁하는 것은 매우 해롭다. 부부간에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권위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자녀와 형제자매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3. 자녀를 더 이상 외동처럼 여기지 않는다. 가족의 유대를 재건하는 데 해로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4. 자녀가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노는 주변 친구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가르친다. 5.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의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 실리콘밸리 연구원들이 2세 미만의 유아에게 화면 노출을 전면 금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6. 자녀들에게 보드게임과 바깥 외출을 권장한다. 빛과 하늘, 꽃, 자연 등과 감각적으로 접촉하기를 권유한다. 7. 자녀들이 친구들과 재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끔 한다. 가령 친구들을 만나러 가라거나 친구들에게 전화해보라고 한다. 또는 자녀들 스스로 외출을 계획하거나 주도하게끔 한다. 8. 부모의 권위를 부드럽게 행사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권위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9. 집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으로 끌고 들어와 자녀들이 당신에 대해 여과 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정 내에서의 위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고독에서 벗어나고 타인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피상적으로 경청한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상대가 표현한 것에 관심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면 상대는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고마워할 것이다. 소통을 잘 하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 당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파트너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라. 누군가와 교류하는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한다. 1. 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가? 2. 그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는 않는가? 3. 그 사람은 다른 이들의 말을 헤아리는가? 4. 그 사람은 곁에 있어 주는가? 아니면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항상 더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를 똑같이 느낀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깨닫고 자신과 어울리거나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모든 값진 관계는 시간과 함께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인 관계를 비롯한 모든 친밀한 관계들에서 초인이 되길 바라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우정과 연인 관계는 솔직함과 신뢰, 공감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관계들에서는 자신의 약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곧 타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르는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다시금 배우는 것이다. 이는 후회와 원한, 그리고 지난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향수나 후회로 오랜 관계의 흔적들을 간직하는 것은 다가올 사람에게 온전히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한 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없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상처나 현재 망설이고 있는 것, 그리고 실패에 따른 느낌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선택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